네, 안녕하세요. 오픈넷 긴급대담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은 오픈넷 연구원 오경미라고 합니다. 저희가 2019년 12월 16일에 공유경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공유경제 전반과 공유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때 국제 컨퍼런스 후속으로요. 이재용 소카 대표님하고 박경신 오픈넷 이사님을 모시고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산업인 차량 공유경제 서비스 그중 타다에 한정을 해가지고 관련된 첨예한 이슈는 물론이고 공유경제 전반과 공유경제에서 도출된 문제 해결 방안 모색까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대담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카 이재용 대표님이십니다. 예, 오픈넷 이사이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박경신 이사님이십니다. 지금부터 두 분과의 대담을 진행을 할 건데요. 1시간가량 두 분하고 대담을 진행을 하고 그 후에 1시간은 플로어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유경제는 2010년도부터 실질적으로 활동이 활성화됐다고 보고 많은 연구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리고 지난해 저희 오픈넷 국제 세미나에서 국내 토론자로 참여하셨던 경상대 김공희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이제 공유경제는 그 옛날의 품앗이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 경제가 되었다고까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공유경제 활동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공유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꽤나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에 반영된 공유경제의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부터 두 분께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이재용 대표님하고 사전에 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저보고 좀 먼저 답변을 해달라고 좀 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대표님 답변을 먼저 듣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먼저 답변하고 물론 또 사안에 따라서 또 먼저 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공유경제 개념 정의를 실익이 있는 정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유경제 개념 정의를 실익이 있는 토론을 위해서 실익이 있는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이냐 공유경제냐 뭐 어떤 기업이 혁신이냐 공유경제냐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죠. 혁신이라고 해서 또는 공유경제라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공유경제 자원 낭비를 막지 못하니까 이건 공유경제가 아니라서 금지하자는 것도 또 불공평합니다. 물론 이제 공유경제는 뭐 요차이 벤클러 등 통해 가지고 유휴자원을 정보 기술을 통해서 공유를 해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소유의 과잉을 막아서 고성장보다는 저성장을 통해서 뭐 지속 가능한 사회를 꿈꾼다 뭐 이렇게 개념화돼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공유경제에 관해서 토론할 때는 실제로 자원 낭비가 발생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토론 안 하죠. 사실은 노동자 처우 또 경제적 불평등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산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어비앤비 또 자산 공유 플러스 서비스 제공도 같이 하는 우버 그리고 자산과 전혀 관련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대리주부까지도 다 공유경제에 포함해서 뭐 문제점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토론하기 위해서 이제 긱 이코노미다. 뭐 번역을 하자면 뭐 일감 경제 또는 뭐 일거리 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것들을 다 묶어서 좀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뭐 일거리 경제, 일감 경제 또는 뭐 더 넓게 플랫폼 경제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정보 기술을 통해서 정보 공유,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규모화시킨다는 게 스케일을 바꾼다는 거죠. 해서 중간 유통자를 없애고 생산자 소비자 직접 연결시켜서 시장의 효율,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적인 의미에서의 시장 효율을 대폭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뭐 중간자라고 할 수 있는 정당, 제도권 언론들을 언론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민주주의를 더 대중화시켰다면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쇼핑몰들이나 뭐 오프라인 점포들이 방문객들을 이렇게 진열대로 포위를 해가지고 뭐 선택을 압박하고 이런 시대로부터 해방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좀 카테고리로 묶어서 토론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뭐 저보고 개인적으로 공유경제 정의하라고 하면 실제로 공유가 된 거는 자산의 공유라기보다는 저는 정보의 공유가 아니었는가. 정보의 공유가 규모화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접 연결, 또 그것을 통해서 뭐 같은 가격대 더 좋은 서비스 또는 뭐 같은 서비스에 뭐 더 낮은 가격대의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하면서 토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자원 낭비가, 그러니까 자원 낭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가지고 어떤 기업이나 산업을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지금 토론하고는 좀 지금 정말 왜 뭐 타다금지법 같은 게 만들어지고 이런 이유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오늘 토론회에서 지금 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실 거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교수님께서 좀 해주실 거고 저도 답변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제목은 우리가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라고 해서 대단히 이제 도발적이고 타다금지법에 대한 내용처럼 되어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공유경제나 또는 이제 이 모빌리티에서의 혁신 또는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 뭐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다 이야기해 보는 수준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일 거다 생각해서 저도 이제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부터 좀 더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잘 정리해 주셨지만 저는 조금은 뭐 그걸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뭐 인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산업화의 역사를 보면 산업화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유를 얼마만큼 더 증진시킬 거냐에 대한 과정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를 많이 생산해서 참 소유할 수 있고 산업화 이전에는 거의 소유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다 그냥 뭐 초기적이지만 공유를 다 했겠죠. 대부분.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집도 소유하고 차도 소유하고 뭐 옷도 소유하고 이런 소유의 개념이 아주 강화됐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뭐 2010년 9년 때부터는 실제로는 그런 식의 소유 중심의 경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원의 효율성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이 바뀌는 정보통신 기술 때문에 정보도 자산화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자산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만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것을 이제 움직여주는 어떤 컨 패러다임을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유경제를 아주 좁게 보면 자산을 효율적으로 그것을 뭐 그것도 뭐 어떤 집이나 자동차에 한해서 뭐 이제 같이 뭐 사람들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걸로 정의되는 것이 가장 좁은 개념이겠지만요. 저희가 보는 것은 그냥 소유 또는 대량 생산, 대량 소유하는 기존의 시스템에 의해서 반하는, 그러니까 소유를 그만하고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쓰는 그런 개념의 공유 인프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이 이제 공유경제가 아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 같은 것도 실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왜 그것이 공유라는 의미를 쓰게 되었냐면 이제 정보도 하나의 자산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정보란 것은 가치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정보도 이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같이 그걸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것이 되면서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이 공유경제가 아닐까, 이렇게 정의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분 정리를 해보면
현 시점에서 이제 완전하게 사용되지 못한 물건, 공간 등의 재화나 서비스 보유자가, 그러니까 서비스 공유, 서비스 보유자와 이 사용을 원하는 이들이 플랫폼에서 만나가지고 이것을 제공하고 대여하고 그리고 소비하는 경제활동을 총칭하는 거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재용 대표님께서는 좁게는 이제 뭐 소유하고 있는 자산, 넓게는 정보 제공, 광범위하게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경제 개념 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타다나 우버가 공유경제 모델인가, 오늘 얘기의 핵심이죠. 핵심 주제이죠. 타다나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자체가 공유경제 모델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박경신 이사님은 조금 답변을 좀 늦춰주시고요. 대표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산의 효율화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자산의 효율화를 가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것이 우버 같은 서비스는 분명히 뭐 공유경제 서비스라는 데는 그것이 이제 가치를 우리가 해서 그것이 뭐 좋은, 바람직한 또는 뭐 성공적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논란이 있고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더 공유경제를 통해서 기존의 차량의 소유를 줄인다든가 또는 이제 사람들의 그 기존에 있던 자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또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면에서의 어떤 공유경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기존의 지금 현재 뭐 현상의 서비스를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봤을 때는 우버가 추구하는 세상이나 뭐 수소카나 타다 같은 이제 다른 공유 자동차 업체가 추구하는 세상들은 기존의 소유의 개념의 자동차를 이제 공유 개념으로 바꿔내고 공유 인프라로 바꿔내겠다라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들이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공유 경제라고 보고요. 실제로 우버도 그렇지만 뭐 이제 타다나 소카 같은 경우도 그 단순히 그냥 이것을 뭐 어떤 차를 공유해서 나눠서 대단히 어렵네요. 이렇게 카메라 하기 전에 갑자기 막 어제 다 매번 잊어버렸다 다시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단순히 뭐 어떤 차를 갖다가 나눠서 시간별로 공유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만들어지는 것은 새로운 공유 경제 기반 하에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그것을 뭐 세차하고 관리하고 정비하고 그것을 실제로 나누고 사람들이 쓰게 만들고 거기에 드라이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의 생태계 자체가 이것은 어떤 공유경제라는 걸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타다나 뭐 소카나 우버 같은 경우도 공유경제의 가장 어떤 전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다하고 우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서도 하려고 했던 게 타다가 그 고전적인 공유경제 개념의 십자가를 자꾸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버는 실제로 자동차 소유를 줄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유유 자동차, 각자 소유한 자동차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타다는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새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전적인 공유경제 개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다가 더 늘어나게 되면 차값이 도리어 올라갈 수도 있게 되고,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 중국 그 자전거 공유 업체들 난립하면서 자전거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 버려지고 있고, 독일 스페인 같은 경우에 에어비앤비 하겠다고 다들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반공유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 세탁소하고 소비자들 연결해주는 그 플랫폼도 결국은 자기 세탁소를 새로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세탁 설비가 도리어 줄어들어요. 세탁 설비가 공유되면 세탁 설비 줄어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늘어나 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게 공유경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과잉 생산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항상 그 물건의 그 교환 가치가 생산 가치보다 높은, 그리고 그 자본주의 금융 체제에서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파는
미래가치 투자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금이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몰리고 투자금이 있으니까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공유경제나 또는 플랫폼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부동산 가격, 전 세계 부동산 가격 폭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블랙스톤이라는 그 부동산 회사가 뭐를 시작을 했나요? 바로 공유경제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임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유사한 공유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의 문제지 공유업체들이 물론 공유업체들이 이제 과도하게 경쟁을 하면서 발생한 거고 타다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 택시 관련된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이건 자본주의 문제지 공유경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타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에서 우버금지법, 그다음 카풀금지법 올해 뭐 중반쯤 통과됐죠. 그리고 이제 타다금지법 안으로 이사님 저희 지금 네. 시간이 많이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네. 잠깐만 더 네네네. 잠깐 말씀드리면 안 네. 될까요? 네, 네. 실제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전 이걸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스냅샷으로 딱 보시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실제로 소카나 타다 같은 경우 때문에 소카가 지금 운행한 차가 10,000 몇천 대를 지금 저희가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만큼은 더 늘어나서 운행되고 있는 것서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이 자원을 줄이는 공유경제가 맞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건 맞는데요. 좀 더 큰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보시면 실제로 지금 2015년도 소카가 이제 본격화되고 했던 2015년도에 우리나라 신규 이제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시면 그때 약 87만 대쯤 됐던 게 작년 같은 경우 47만 대로 이제 신규 등록 대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관되게 계속 어떤 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대로라면 올해는 20만 대 수준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가 되면 아마도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지 않는 첫 해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더 앞당겨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올해 안에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든 집이든 이런 공유경제 체제가 일시적으로는 과도기적으로는 어떤 자원이 더 늘어나는 효과처럼 보여지겠지만 그것이 가고자 하는 목표와 실제 그것이 안착되면서는 전 분명히 자원에 줄어드는 어떤 그런 공유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도 믿고 있거든요. 그 관점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3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공유경제의 형태 그리고 행태 규모는 모두 제각각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유경제는 차량 공유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플레이스를 공유하는 이제 메이크 랩도 있고 그리고 뭐 태스크래빗 같은 가사노동을 공유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업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물품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행태, 규모, 서비스 방식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공유경제라는 산업의 새로운 흐름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칠지만 우리가 이제 신산업과 구산업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유경제 정의에서 드러났듯이 공유경제는 인터넷이라는 기술 기반으로 이용자와 자원 제공자가 직접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을 없애거나 구산업에서 누적되어 왔던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는 등으로 이제 단시간 안에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 달랐습니다. 국가마다 달랐고요. 그리고 정책 입안자,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주체, 그리고 소비자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또 달랐습니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주체로서 공유경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구산업과 신산업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다가 약간 추상적이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첫 번째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게 신산업과 과연 구산업의 갈등이 맞느냐라는 부분도 저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똑같은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걸 기술로 무장하고 이제 구산업과 경쟁한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한 어떤 갈등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공유경제에 이제 기반한 그런 플랫폼 산업들이 만드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뭐 대형 할인점과 뭐 그냥 이렇게 뭐 슈퍼마켓과 그냥 뭐 전통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서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옮겨갔을 때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신산업과 구산업과의 갈등인가? 사람들의 이용 습관, 행태, 문화가 바뀌면서 생기는 전반적인 어떤 변화에 누가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것을 뭐 갈등을 막는다고 이게 안 움직일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리 뭐 이렇게 무슨 뭐 대형 할인점한테 무슨 어떤 제도를 강제화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이 이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이제 구매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공유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방향 또는 이제 어떤 미래 경제 체제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각 나라에서는 각 나라의 사회의 어떤 규칙, 문화 그리고 어떤 법에 따라서 안착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P2P, 그러니까 뭐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 X가 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카풀이 완전히 금지돼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자동차 카셔링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이제 그것이 뭐 다 P2P로 각자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것도 이제 금지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법칙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공유경제 전반이 움직여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앞서야지, 그냥 이것을 그냥 기존 산업과의 갈등으로 보는 건 너무 좁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너뛰시겠어요? 패스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민감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에서는 노동 관련 논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비스 제공, 공유경제 활동이 공유경제의 가장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공유경제 시대 자원 제공자와 공유경제에서 만나는 그 주체는 전통적인 노사 관계와 굉장히 구도와 다르죠. 자원 제공자, 그리고 이용자, 그리고 이들을 중개하는 매개자인 플랫폼, 이 3면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전통적인 사용자 노동자 관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거나 규율하기 어려운 많은 행위를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에 대한 기존의 법적, 제도적 정의 개념이 공유경제 활동에서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 관련한 문제가 계속 공유경제 활동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고 첨예한 이슈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유경제 시대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와 기존 산업 종사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유경제로 인해서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반드시 공유경제 안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경제적인 평등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공유경제가 유휴 자원을 가진 주체가 자신의 자원을 나눠주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애초에 공유경제 자체가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 의견 좀. 우선 당연히 에어비앤비는 집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죠. 우버도 차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연구해 보면은 소득 중하위 측에서는 도리어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 가진 사람, 차 가진 사람만 부가소득을 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자꾸 공유경제를 자원 중심, 자원 공유 중심으로 자꾸 정의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자원이 없더라도 서비스의 생산자 소비자의 매칭을 정보기술을 통해서 효율화시켜서 그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이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 해서 그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효과는 틀림없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이나 북유럽 노조들 같은 경우 일자리 숫자를 늘리려고 일부러 노동 시간을 줄여서
줄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다 박수받는 일이죠. 그럼 지금은 풀타임으로 채용된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가던 기업, 예를 들어서 호텔 또는 택시, 풀타임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하던 거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그 일자리를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거리로 나눠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자리를 이렇게 일거리로 대체하게 되면 노동자 차원은 보통 풀타임 고용에 부과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보장이 됐는데 일자리를 일거리로 대체하면서 그런 사회보장 혜택들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 불평등에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는 경험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IT의 아세모글로 교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걸 실제로 숫자를 돌려서 연구를 해보신 분인데 이분은 뭐랄까 좀 질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일자리 없어지는 속도가 일거리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조금 느리다라는 조금 비관적인 결과를 내왔는데 첫 번째 연구고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택시비가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운송비가 여객 운송비가 더 낮아지고 또 숙박비가 더 낮아져서 뭐 저소득층들도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게 경제적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여튼 쉬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쉬운 답이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공유경제가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구체로 얘기되기 시작한 지 진짜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역사 동안 아직 뭐 미성숙된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저는 이것은 불평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 공급자로서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나눌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상당히 불평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하지만 기존에 에어비앤비 같은 것이 없을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존에 아주 많은 자본을 가지고 뭐 건물 지어서 호텔을 만들거나 뭐 여관을 만들거나 뭐 이래서 이제 그것들을 제공해왔던 거잖아요. 일종의 어떤 지대 추구를 해왔던 부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이제 불평등이 완화된 공급자가 생긴 거고요.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는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가서 뭐 차를 빌리거나 할 때도 그것이 아주 비싼 가격을 지대 추구하는 어떤 산업이나 사람들한테 냈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적은 가격에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전에는 내가 10,000원을 가지고는 어떤 그 수행 기사가 있는 그런 고급 이동 서비스를 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공유이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평등을 더 완화시키는 면이 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노동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뭐 그냥 이게 어떤 정규직을 뭐 다 대체해서 뭐 만든다고 하면 그건 이제 그것이 어떤 불평등 심화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고 그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나눠서 4시간, 2시간 뭐 더 일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떤 면에서의 경제 불평등을 좀 완화시키는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직은 이게 초기 상태에서 우리 어떤 정의를 하고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요소가 훨씬 더 크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기업들이나 이 경제가 운영되는지는 우리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박경신 선생님은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재용 대표님께서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민감한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시지 않은 저 외부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산업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법적으로 원천 금지 혹은 페널티를 물리는 방식으로 강경한 규제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야말로 교수님께서 택시 산업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버 금지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저희 오픈넷에서 사실 붙인 이름이고 사실은 우버는 원래부터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역외군수법에 따르면은 돈을 받고 자기의 차량을 이용해서 운송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이미 돼 있었습니다. 이미 면허제로 돼 있었습니다. 우버 금지법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던 거는 그것을 알선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저희가 우버 금지법이라고 했었던 거고, 왜냐하면 그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택시는 그러니까 유상운송은 면허제로 하지만 알선까지 하는 거는 금지를 안 해가지고 우버는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택시 기사 우버 기사들은 어떤 그 법적 리스크를 안고 그냥 영업을 하고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됐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것까지도 없애버리면서 그 모든 가능성을 이제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마주해야 되는 질문은 과연 그러니까 유상운송을 면허제로 하는 것이 불변의 진리인가를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를 면허제로 한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살펴보면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서브 규제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숫자 제한, 숫자를 제한하는 이유는 이 교통혼잡도 막고 그리고 자동차 가지고 서로 서비스 고객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뭐 물리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고 뭐 그런 문제. 또 요금 제한, 차에 그 길거리에서 승객이 택시 잡으려고 하면은 그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주고라도 갈 수밖에 없는 시장 실패가 거기서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 시장 실패 발생하는 건 고객 안전 문제입니다. 길거리에서 차를 잡아야 되면 차가 어떻게 정비가 된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제. 또 기사 보호 문제도 또 하나의 시장 실패 문제고요. 그리고 승차 거부 뭐 이런 대여섯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면허제를 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시면 앱을 통해서 이 라이드 헤일링 앱, 그러니까 이 앱을 통해서 그 승차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문제들의 상당수가 풀리게 됩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동차를 가지고 고객을 잡으려고 경합을 벌여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이런 것들을 전혀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원거리에서 예약을 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차를 차를 맡기 때문에 또는 고객을 맡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뭐 승차 거부 문제는 뭐 제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정보 기술의 발전이 이 기존의 규제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를 하고 우리나라는 우선 면허제를 불변의 진리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면허제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면허제를 해요. 그런데 정보 기술을 이용하면 그 면허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미 면허제는 불변의 진리로 놓고 그 면허제 때문에 우버 금지법 만들고 유상운송 면허제니까 그 알선하는 거 금지하는 우버 금지법 만들고 그것이 남겨놓은 루폴이었던 출퇴근 카풀 금지하는 법 만들고 또 그것이 남겨놨던 루폴이었던 11인승 차량 렌탈 운전자 알선까지도 이제 금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보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우선 우버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또는 유상운송 면허제가 불변의 진리로 자리 잡고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우버 금지법 같은 게 통과된 이후에는 타다 금지법이나 카풀 금지법은 상당히 많은 정당성을 가지게 되죠.
우버금지법을 상수로 놓고 보면 카풀 서비스는 이 카풀 시간, 출퇴근 시간의 의미를 변질시켰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타다 서비스는 정말 승객들이 타다 부를 때 정말 차 렌탈한다고 차 렌트하는 거냐, 지금 렌털의 의미를 지금 변질시킨 거 아니야, 이런 편법이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애시당초 우버 금지법, 애시당초 그 면허제, 그 유상운송 면허제를 그 불변의 진리로 놓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 국가의 국가의 대응이 적절했냐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법 다 한꺼번에 놓고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딱 두 가지 포인트만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그 중요하게 내세웠던 공약 방향성 중에 하나는 혁신 성장하고 이제 공유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에 있어서는 전 혁신 성장인 측면에서는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 제도에 이미 담아져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내놓는 거가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여러 번 밝혔던 대로 포괄적 네거티브제가 혁신, 그것이 없인 혁신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 미리 알아서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미리 알아서 법을 만들어 놓지 않은 이상 그 법에서 넘어서는 혁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가 맞는 건데 이제 그것을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가 이제 혁신 성장 관점에서 그렇고요. 지금 공유경제나 AI,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는다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플랫폼이나 기술이나 또는 우리의 습관과 문화가 변하는 것은 그렇게 제도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과연 기존에 있어서 그런 어떤 면허나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걸로 이제 일종의 어떤 지대 추구하는 그런 식의 산업화가 돼버린 그걸 기존에 그게 여관이 됐든 택시 기사분들도 열심히 일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것이 면허권이라는 어떤 지대 추구하는 산업처럼 돼버린 건데 그런 것들을 과연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호하는 건 하나의 역할이겠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면 다른 산업들이 우리가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잘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모두 지금 현재 정부 규제에 대해서 시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아주 뒤처진 대응이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신랄하게 비판 안 했는데요. 네, 양전히 예,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신랄하게는 빼겠습니다. 그러면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법적인 부분 한 두어 가지만 조금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유상운송 면허제에 대해서 계속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유는 이미 대리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기 차를 가지고 돈 받고 움직이는 건 금지가 되는데 남의 차를 가지고 돈 받고 움직이는 건 허용이 된다. 왜 그럴까요? 어떤 보호법익이 있을까요? 물론 이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IMF와 관련된 상당히 법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지금 법을 만들어질 때 과정을 보면 특정 업체의 영업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버금지법, 카풀금지법, 타다금지 법안에서 모두 다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입법 의도 때문에 위헌 판정이 벌어지는 경우는 없었지만 헌법 원리로는 이런 식으로 특정 업체를 특정 업체를 금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위헌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의적인 차별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타다금지법 안에서도 결국에는 항만 공항을 다른 승차지와 구별하는 실익이 뭘까? 그럼 결국에 이제 관광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툴 텐데 그럼 뭐가 관광이냐?
강북에 사는 사람이 강남에 밥 먹으러 가면 그 관광이 아닌가요? 요식업체들 다 관광산업으로 분류돼서 그 국가에서 유치하고 있죠. 결국에는 헌법적으로 매우 지금 다투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대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가가 할 일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지에 대해서는 뭐 다음 질문 좀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예, 제가 앞에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에 저희 오픈넷에서 공유경제 국제 세미나를 주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셨던 그레고리 스테판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틀림없이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고 타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이나 우려의 의견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타다 드라이버의 처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사실 역외군수법 얘기가 나오고 타다를 금지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소비자들은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노동자 처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자 이제 비판적인 의견으로 많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리고 그렇게 비판적인 의견을 보내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용 대표님께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정규직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는 현재 시점에서 더 그것과 그러니까 그 연동돼서 더 많은 우려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노동자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공유경제 안에서 특히 뭐 이제 차량 공유경제 서비스에 한정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더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해법 그리고 개별 기업 차원의 해법 이 두 가지를 모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다로 대표되는 지금 공유경제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대한 비판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초기 단계의 어떤 산업에서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걱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타다 드라이버 자체의 처우만 본다 그러면 같은 운전 일을 같은 시간 하는 어떤 다른 업종의 일보다는 훨씬 좋은 처우를 받고 있는 건데 그것이 새로운 산업이 빨리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그게 아무리 뭐 기존 법인 택시 기사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냥 이게 정규직 그냥 그리고 아주 대우가 좋은 일자리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있는 거고요. 근데 한번 그건 이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저희도 1년밖에 아직 안 된 산업이어서 그리고 어차피 분명한 것은 이런 공유경제 산업들은 생태계를 같이 만드는 거여서 그 생태계에서 누구 하나가 손해를 보면서 간다고 하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산업이거든요. 이게 경쟁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규모 경쟁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그 참여자 한쪽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든가 또 너무나 비싼 요금으로 이용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어서 그걸 잘 조율해가면서 같이 다 어떤 뭐 파레토 옵티멈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걸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아까 기업 쪽 말씀하셨는데 작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약 2,7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그 중에서 약 1,400만 명, 딱 반밖에 안 됩니다. 현실이 지금 스냅샷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런 데다가 실제로 지금 가면 갈수록 이 공유경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회안정감 밖으로 가는 노동자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은 아까 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기업의 정규직 중심의 기존 산업 중심의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지만 일자리의 변화는 훨씬 더 빠르게 그렇지 않은 쪽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기업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 지금 뭐 4대 보험을 기준으로 했던 어떤 그런 보호 또는 뭐 이제 뭐 실업, 뭐 산재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갖다 다 그러면 뭐 플랫폼 책임을 할 거냐, 아니면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아직 뭐 정답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사람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업한테 책임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으로 그 책임들을 가져가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든 자기가 가사 노동을 하든 자기가 아기를 돌보든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뭐 이런 플랫폼 노동을 하든
또는 뭐 그냥 어떤 대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하든 간에 그 사람에 딸려서 움직여져야지. 지금은 내가 삼성에 취업을 하면 그러면 아주 좋은 대기업 취업하면 아주 좋은 이제 보험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가면 조금 덜한 데다가 또 그냥 아예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면 똑같은 시간 일하고도 그런 식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것들을 또 기업이 또 해주려고 해도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반대로 기업이 하려고 그러면 또 이게 근로자성 이슈가 또 생겨서 오히려 기업에서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그건 국가적으로 한번 이 스킴 자체를, 이 방식 자체를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전제는 이런 식의 일자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걸 인정하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일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생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 뭐 소카도 그렇고 타다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안전망을 저희가 먼저라도 좀 공급하는 방식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플랫폼들이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식의 보장 제도를 좀 만드는 선례를 보여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느 한 일정 뭐 한두 개 플랫폼이 이게 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사람 위주로 움직여지는 방법, 저는 그것이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질문자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만 보정을 하자면은 12월 공유경제 국제 컨퍼런스 참여했던 그레고리 스테폰 교수가 단기적으로는 틀림없이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열악하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더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라서 그 부분 정확히 좀 말씀드리고 에어비앤비를 보시면은 숙박업을 보시면은 그렇게 강한 정부의 어떤 대응, 강경한 대응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저 뒤에 위험 하시는 조상구 대표님 지금 규제 샌드박스 인정 받으셔가지고 지금 공유 숙박업 합법적으로 지금 하시게 됐는데 지금 승차 공유는 뭐 그런 게 인정 안 되고 있죠. 왜 지금 승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하고 숙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까? 저는 결국에 기존 택시 산업에서 택시 기사들의 처우 문제라고 봅니다. 기존 택시 회사, 기존 택시 운전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그 밑바닥의 노동 환경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과로로 운전석에서 택시 운전자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것들이 기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산업금 그것 때문에 산업금 불법화하고 월급제로 바꾼다고 해놓고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지금 뭐 지난주엔가 이제 뭐 완전 그 종식시키는 법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편법과 유예로 또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기사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과 경쟁하는 서비스가 나오면 당연히 택시기사들 처우는 또 위협을 받게 되죠.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새로 나온 서비스를 금지를 해야 될까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 줍고 계시죠. 아주 위험한 그 고개를 버리시면서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폐지를 뭐 자동으로 줍는 기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속 폐지를 주울 수 있도록 폐지 줍는 기계를 금지를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그 기계를 사용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 기계로 효율성을 재활용 경제 효율성을 높여서 그 과실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이상 폐지 줍기를 안 해도 되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일까요? 저는 결국은 그 승차 공유 문제가 이렇게 강경 대응으로 가게 된 거는 기존의 국가가 기존의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방기해왔던 것에 더 큰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회사 택시 하시는 분들 하루 일하고 내는 산업금하고 만약에 우버가 도입됐다면은 우버에게 내는 수수료하고 어느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여객 운송 그 산업 전체를 살펴보고 어떤 것들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노동자 처우가 더 좋은가로 접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업권을 돈 주고 산 개인 택시 사업자분들은 또 따로 봐야 되지만 또 그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뭐 대형 유통점 들어왔을 때 골목 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뭐 영업일수 줄인다거나 이제 그런 방법도 있는 것처럼 그게 저는 국가의 대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자의 대응은 정말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사업을 우선 할 수 있게 해줘야 뭐 사회적 책임을 지죠.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 처우에 더 잘 대응하는, 더 그 깔맞춤이 되어 있는 법적 대응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노동자 처우 문제 그리고 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두 질문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와 함께 공유경제에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뭐 저임금 아니면 비정규직 아니면 기기이코노미 자율형 노동자들의 급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유경제가 이런 프레카리아트, 불안정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주 요인인 것처럼 보도하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논점을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진짜 일자리가 일거리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것이 꼭 나쁜 것인가? 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부스러기 노동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 아주 좋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만큼만 더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그 전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플랫폼 노동으로 이제 이게 다 묶여져서 나오는 건데,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정규직이, 아까도 말씀드린 정규직이 과연 앞으로 최고의 일자리인가,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사람들이 기존에 어떤 회사에 입사해서 그러면 그 회사에서 뭐 주 50시간씩 일하면서 평생 그 회사 일하고 정년퇴직하고, 이것이 지금 앞으로 과연 가능할까? 또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한가? 그것이 우리 사회에는 과연 효율성을 더 가져올 것인가? 그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단 산업화 시대에 맞았던 일자리, 그것이 특히 우리 사회가 산업화도 뒤늦게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좀 늦었지만, 아직도 그런 고민 중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는 변하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임금 노동자 양산 뭐 이렇게 그냥 규정 지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기획 일자리 또는 일자리가 일거리가 바뀌는 것을 어떻게 해야 그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그분들이 적정한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 질문은 조금 법학자로서는 조금 쉽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거고, 좀 더 어려운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임금 노동자라고 하셨는데, 노동자는 법적인 개념인데 과연 예를 들어서 우버 기사들이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해서 우버를 시작했느냐. 실제로 우버 기사들 최근에 AB5법 관련돼서 설문조사했을 때 60% 이상이 노동자 아닌 상태가 더 좋다. 자기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뭐 3주든 한 달이든 그냥 앱 꺼놓고 어디 뭐 놀러 갔다 올 수도 있고, 일하고 싶을 때만 딱 일하고 이런 걸 60% 이상이 선호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자율적인 사업자라고 보기에도 또 사업자의 어감이 좀 너무 무거운데,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을 우선 노동자로 규정을 해놓고 저임금 노동자 양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통계에 조작이 있지 않을까, 통계에 오해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 혜택 노동자는 틀림없이 양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좀 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10명의 풀타임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지금은 뭐 100명, 1000명의 이런 뭐 독립 계약자들이 일감을 다 나눠 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노동자, 풀타임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던 혜택이 없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일자리라는 개념에 좀 급진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박형신 이사님의 그 주장에 저변에 깔린 거는 사회적 안전망을 이런 N개의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일지라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N개의 직업을 가진 자유형 노동자들의 이 사회적인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네, 그런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정도로 법이 개선이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지금 사실 근로법, 근기법 그리고 노동법이 개정된 지 굉장히 오래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뭐 거기에는 이제 고용노동법, 뭐 산업안전법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연동돼서 이제 개정이 돼서 그런 자유형 노동자들 그리고 프리카리어트들 그런 사람들을 기존의 사회적인 안전망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동자 관련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양산은 하지 않더라도 일자리들이 이제 아까부터 두 분이 계속 일거리로 대체됐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일거리로 대체되면서 초단기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래 정규직 노동자들이 누리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이런 지적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에 충분히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전 딱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일자리에 같이 부수돼서 나오던 그런 혜택 보장을 저는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하면 집에서 가사 아기를 갖다가 자기가 돌보다가 정말 무슨 크게 다치더라도 지금 산재로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장이 되는 형태가 맞는 거지. 이것을 일자리에 맞춰서 보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 앞으로 미래 시대에 과연 맞는 방법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최근에 뭐랄까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긍정적인 변화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법원 판결이 배달앱 노동자에 대해서 산재 인정 결정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 산재 경우에는 그 산재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거는 노동의 시간, 장소보다는 노동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면은 사실은 또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플랫폼 참여자들을 보면은 노동의 시간, 장소에 대한 제한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노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기술을 통해서 더 많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산재를 이 배달앱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뭐랄까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보장이 가도록 하는 저는 말을 바꾸자면 일자리 중심이 아니라 일거리에 그 보장이 따라가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렌트카 빌릴 때도 그때 보험 들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보기술 발달하면서 거래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보장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AB5법에 대해서 살짝 박경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버금지법, 타다금지법 통과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AB5법의 시의적절성과 유효성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네 저는 AB5법, 타다금지법 금지하고 AB5법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릴 때 택시 노동자 현재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무기로 해가지고 지금 신규 서비스 막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지금 타다나 우버 카풀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노동자 지위를 매우 불분명하게 그냥 내버려두는 상태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 처우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국가에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 노동자인지를 정확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전 세계 노동계의 수건 사업입니다. 실제로 그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자기가 노동자임을 입증을 해야, 자기가 입증 책임을 가지고 노동자임을 입증을 해야 노동자로 인정받고 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B5법은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돌리고, 그래서 사용자가 세 가지를 입증을 해야만 그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그 사람을 대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회사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그 회사의 원래 고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청소하시는 분들, 학교의 고유 서비스가 청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통해서 학교 청소를 하더라도 학교의 종업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별도의 독립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버, 리프트 두 개 다 하고 있으면, 우버도 하고 있고 리프트도 하고 있으면은 독립적으로 그 여객운송 서비스를 자기가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객들한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입증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AB5법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버 금지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러면 이 타다금지법, 우버 금지법, 한국의 타다금지법, 우버 금지법은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캘리포니아 AB5법은 찬성을 하느냐면, AB5법이 통과되고 제가 몇 가지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플랫폼은 그 앱의 몇 가지 기능만 바꾸면 그 고객과 드라이버의 관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플랫폼과 드라이버의 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5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우버에서는 앱의 기능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그 일감을 처리하면 이렇게 운송을 해주면은 돈을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버에서는 얼마 떼가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회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감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것을 입증하는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우버 드라이버들은 지금 아주 반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론 뭐 택시도 싫어서 우버하고 있지만 우버도 싫은 점이 많았는데 바로 이게 우버 드라이버들이 바라던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랄까 이 법적 관계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앱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그 기능 변경을 못해서 근로자성을 참여자들이 드라이버들이 근로자로 인정이 돼서 근로자의 혜택을 그 플랫폼 업체가 제공해야 된다면 제공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단순히 그 공유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사실은 AB5법이 왜 만들어지게 됐냐면 오프라인에서 그 트럭 운송하는 분들끼리 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감을 나눠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 시간, 장소 이런 것까지 이제 통제를 받기 시작을 하니까 근로자성 인정받으려는 소송을 했고, 그때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라고 하는 판결에 나와 그 판결을 법제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B5법 비슷한 것이 이제 통과가 됐을 때 산업 전반적으로, 특히 택시 산업도 마찬가지죠. 택시 산업도 그 근로자들의 처우가 질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신서비스의 그 발전, 허용,
신사업의 발전은 더 쉽게 허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3시 한 15분 가량 거의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재용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네. 2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그럼 오늘 저희 두 분을 모시고 하는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요. 공유경제는 자원 제공자, 이용자 그리고 서비스를 매개하는 중개자 이렇게 삼면적인 노동관계로 삼면적 관계로 구도화되어 있습니다. 이 삼각의 구도에서 이용자와 사용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민감하게 발생합니다. 이것이 공유경제의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개자 플랫폼인 거죠. 중개자의 역할 설정은 노동자 처우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공유경제 중개자의 상은 어떤 건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네, 바람직한 중개자의 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생태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또는 이제 플랫폼이 특히나 어떤 이용자와 또는 소비자와 공급자와 뭐 이런 쪽에서 욕심을 부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경쟁이 이쪽은 앞으로도 규모를 더 만들기 위한 것도 필요하고 규모가 커져야 되는 산업입니다. 규모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산업이어서 규모를 키워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게 또 여러 참여자가 아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쪽이어서 전 여기서 실제로 특히나 거기에 참여하는 그 노동자나 또는 이제 공급자한테 어떤 뭐 과도한 무슨 과도하게 좋지 않은 처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그 생태계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에 이용자한테는 또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고 그 지불한 가격에서 적정한 이윤을 취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그 노동자한테 전달하면서 모든 사회적인 그러니까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되는 생태계만이 아마도 앞으로도 규모를 이룰 거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을 믿고 저희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잘 못한다면 어떤 과도하게 뭐 무슨 어떤 기업이 독점을 해서 커져서 그걸 잘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그것은 사회 몫이라고 생각하면 사회에서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고 제재하고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 사회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까지는 이런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믿어봐 주시는 것도 답이 아닐까 생각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그런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네. 드릴 걸 그랬어요. 네, 마지막 또 질문 있나요? 네. 하나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이제 네트워크의 외부 효과라는 성격상 독점성을 지향하게 됩니다. 독점성을 지향하게 되는 플랫폼의 성격은 먼저 플랫폼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와 리프트가 대부분의 투자비를 기술 발전보다는 마케팅비로 소모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타다는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독점성은 기본적으로 뭐 그냥 모든 경제 체제에서 전 추구하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회주의는 완전 독점을 이미 향해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기업들은 좀 더 많은 시장에서의 자기 뭐 마켓 쉐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야 더 많은 이익을 주주한테 돌려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려고 하면 그런 플랫폼 특히나 이제 플랫폼을 봤다고 했을 때는 왜 저 플랫폼이 그렇게 그러면 커질 수 있고 금융 경제를 이룰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거기엔 IT 기술이 핵심입니다. IT 기술 없이 브랜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약 3분의 1이 개발 IT 기술 쪽 인력들이고요. 저희 소카나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 저희 뭐 심지어 이제 2분의 1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훨씬 더 효율성을 높여서 저희도 커질 수 있고 또 이제 그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효율성을 더 높여서 더 많은 이득을 양쪽에 뭐 이용자와 그 다음에 공급자한테 노동자한테 줄 수 있는 거여서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 나쁜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론 성공하는 플랫폼이 있고 뭐 성공 못하는 플랫폼 아까 양극화 그런 말씀이라 그러면 그건 뭐 당연히 그건 뭐 경쟁에서 저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기술에 투자하지 않고 실제로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플랫폼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플랫폼 커지겠죠. 단지 이제 뭐 그것 말고 이 플랫폼이 갖는 플랫폼 만드는 사람들 쪽에서의 어떤 양극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 나눠지고 있느냐 그 고민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고민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독점함으로써 사회적인 폐해가 있다고 하면 저는 여러 가지 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실제 사회에서의 어떤 다른 압력이라든지 그건 어떤 정말 뭐 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그거는 개선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경쟁이 일어날수록 뭐 사회는 더 그 산업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국민의 편익도 더 커지고 아까 말씀드린 뭐 공급자, 노동자들도 더 좋은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각각 그 회사들도 경쟁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혹시 박경진 교수님 덧붙이시고 싶? 예.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